안녕하세요. 밑줄 그어 쓰다의 주희, 보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 동화인류학자 오선민 선생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모험 그림 동화의 인류학입니다. 오선민 선생님은 두 아이의 엄마로 매일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옛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림 동화에서 길어낸 삶의 기술을 통해 잘 살아보기 위한 삶의 길이 참으로 다채롭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오늘 함께 이 동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친구는 성공자 연맹정진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용재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청룡에서 공부하고 있는 용재고요. 지금 올해부터 올해가 거의 다 갔지만 올해부터 상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인류학을 공부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먼저 목차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프롤로그가 있고요. 일부 우리는 모두 고하다는 그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것들은 트랜스포머, 영웅,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는 자, 하인과 고양이의 양생술, 계모의 편집증과 백설공주의 분열증, 이렇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 미로의 시련에는 갑자기 그리고 어쩌다의 세계, 차이와 반복, 개구리의 영원회기,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이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3부 아이는 숲에서 자란다는 숲, 상발하는 생명터, 숲의 죽음을 넘보지 마라, 숲은 노래한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 동화의 네트워킹, 열린 삶을 향한 한 걸음에는 증여의 언덕과 교환의 늪, 웃지 않는 공주와 그림자 노동, 변신한다, 도로 존재한다, 이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필로그와 부록, 그림 형제, 메르엔을 발견하다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척 흥미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보겸쌤은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194쪽인데요. 번째 문단부터 주술의 기능은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를 사악하고 추한 세계와 연결시키는 데 있다. 말은 주인공을 도처의 세계에 가리지 않고 연결시켜준다. 때문에 주문의 실행에서는 주술을 건자나 받은 자가 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바늘에 찔린다는 말이 함의하는 바는 너무나 넓고 다양하며 그중 어떤 것을 실행시킬지는 오직 공주가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주문은 얼마든지 비틀 수 있다. 착한 요정들은 이 악독한 주문에 다양한 뉘앙스를 부여했다. 덕분에 공주는 바늘에 찔린다고 하는 말의 사슬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친절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주술과 주술이 오버랩되고 서로를 간섭하면서 공주의 운명은 예측 불가가 된다. 이처럼 주술의 강력함은 숲이라고 하는 카오스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면서 그 풍요로운 실행력을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삶에 긴장과 생기를 동시에 부여한다.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동화를 보면 정말 다양한 주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또 뭔가 동화를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뭔가 내가 내가 태어났는데 주술에 걸린 존재야,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뭔가 이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뭔가 수동적인 입장에 처한 것 같고, 이게 뭔가 내 삶을 제한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불행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화 속 친구들은 아무리 저주에 걸렸는데 끝이 막 불행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는 이제 주술을 어떻게 실행시킬지는
이제 공주가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서 뭔가 이게 내 삶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니까 말이 우리를 딱 포획시켜서 딱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오히려 이거 여기서는 연결시켜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를 어떤 사악하고 추한 세계와 연결시키는데, 근데 이게 뭐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닿을 수 없었던 그런 이질적인 세계와 나를 접속시켜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으면서 뭔가 내 삶의 반경을 엄청 넓혀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로 주술이 뭔가 딱 주술이 기능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바늘에 찔린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바늘에 찔린다 딱 이 한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늘에 찔린다도 이 공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늘이 찔리고 어떤 조건에서 또 찔리고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되게 엄청나게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주술이라는 것도 진짜 이게 그 마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 속에서 이렇게 탁 만들어 간다는 게, 그게 앞에서 그래서 그 말이라는 거, 그 주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 주문을 건 막 마녀의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공주의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면 진짜 이건 주인이 없다. 마녀가 걸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진짜 그 조건 속에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지점이 좀 뭔가 묘하다. 진짜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물레방아에 찔려서 죽는다 그래서 아빠가 전국의 물레를 다 없앴는데도 맞아. 기어코 찔려서 그러니까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그게 진짜 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국면에서 내가 뭘 만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동화의 전개랑 그 저주가 정말 그 어떤 뭔가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없다 보니까 저주에 걸려도 걸렸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또 날 깨워줘. 그럼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게 뭐 어디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근데 돌아온 나는 이전의 나와는 또 달라져 있고, 계속 뭔가 다른 존재들과 만나면서 나도 바뀌고, 뭔가 계속 새로운 세계에 계속 접속하는 그런, 계속 열리고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용재는 어때? 계속 재밌었던 게 그 동화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도 탐구하지 않고,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계속 그 지금 여기를 보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를 본다, 이게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 상황을 계속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듣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상황 자체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있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동화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뭐 물레방아에 찔리고 개구리가 되고 뭐 까마귀가 져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교훈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야 교훈인데 왜 이게 교훈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혀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걸로 해서 지금 여기를 계속 보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니까, 이래서 이게 내가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동화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그 플롯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주술에 걸렸다, 주술을 푼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내가 처한 그 상황 국면마다 어떤 태도로 이걸 통과해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런 게 확실히 다르게 읽히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그럼 주희쌤은 어떤 밑줄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 노동에 대한 게 좀 재밌었는데 노동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연결인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그것도 자기 손을 써서 하는 일을 통해서만 세상과 접속할 수 있다. 공주는 처음에는 왕궁 밖에 숲, 초원, 대도시, 작은 오두막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손을 써서 그것들과 접속했다. 숲, 초원, 대도시, 작은 오두막은 정말 제각각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엄중한 생의 목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분투한다. 잔디를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백과사전을 뒤져서 잔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 아니다. 밟아야 한다. 새벽과 해질녘의 잔디가 다르고 봄과 겨울의 잔디가 다르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발이 다르고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노인의 발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겨우 오늘 이 아침에 밟아본 우리 동네 잔디의 느낌만을 안다. 잔디에 대한 완전한 알매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이해는 실패다. 그런데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잔디란 없다는 진리에 도달한다. 공주는 손으로 세상 도처에서 꿈틀대는 온갖 진리들과 접속했다. 그녀의 모든 실패는 세상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는 손을 통해서밖에, 구체적 행위로서밖에 세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치러내는 사소하면서도 반복되는 일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하며 이 이해는 내 손으로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본질이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과 결국 어떤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렇게 세상과 접속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손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그러니까 한 번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못해가지고 좀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신데렐라나 그런 동화를 보면은 진짜 막 밥을 하고 막 항상 그 바느질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 번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를 둔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가난하니까 뭔가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묵묵하게 진짜 그 바느질도 그렇고 먹는 행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건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그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이 주인공들이 묵묵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뭐 밥을 차려서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세상과 접속을 해주는 거였구나. 약간 엄청,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엄청 고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선생님이 매일매일 치러내는 사소하면서도 반복되는 일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진짜 사소하지 않은 일이다. 정말 고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도 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잔디를 밟아야 하는 거고
그 이해는 정말 내 손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정말 뭔가를 이해한다는 걸 머리로 하는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여러 국면들을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보면은 정말 그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집안일 같은 경우 빨래는 뭐 세탁기가 해주고 밥 짓는 것도 밖에서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다 매겨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다 교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값어치에 따라서 뭔가 딱 값이 매겨져 버리니까 좀 하찮게 여겨지고 하는데 정말 언니 말대로 우리 삶을 구성하고 계속 이게 그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동력이 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용재는 용재는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178페이지에 178페이지. 그 위에 일단 동화 속 주인공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암흑이 설정됨으로써 살 길의 모색이라는 본래의 과제를 보다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은 지금 여기에서 아등바등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대한 조망권을 제공한다. 오늘은 내가 못 뚫을 것이 없는 창을 팔지만 아우는 못 막을 것이 없는 방패를 팔고 있겠구나. 세상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모순의 장이다. 이런 광대한 시선을 가질 때에만 선택된 떡볶이와 함께 포기된 파스타의 가능성을 자기의 삶 안에 품고 갈 수가 있다. 이 앞에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창과 방패와 떡볶이와 파스타가 나오는데 동화는 이 생과 사가 가지는 모순? 이거를 계속 갖고 간다.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계속 그 지금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죽음을 보여주면서는 또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벗어난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해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다 틀리고 맞는 하나만 쭉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계속 보면서 또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전체를 또 보고 근데 또 꼭 맞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순적인 부분이 계속 공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밑줄을 좀 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 틀리지 않을 단 하나의 옳은 것을 자꾸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찾으려고 할까? 그냥 정말 근데 사실 정말 이 다채로운 국면 속에서 그게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다양하게 내가 어떤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시선들이 있으면 이 순간에는 포기했지만 그 가능성조차도 품고 다시 갈 수 있는 맞아. 포기는 했지만 어떤 또 그 포기된 무언가에 대한 가능성.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포기와 가능성이 또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마냥 또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런 뭔가 모순적인 걸 뭔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땐 사실 이것 외에는 진짜 다 뭔가 배제하고 내가 더 이상 품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저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둘이가 되게 다른 성질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뭔가 품고 갈 수 있을 때 진짜 좀 세상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그 죽음 자체가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에만 아등바등하지 않게 그 어떤 거대한 진짜 조망권을 제공해준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이 죽음에 대한 사유도 진짜 필요하겠다. 네, 그러면은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 해주세요. 동화에서 노동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그것도 자기 괄호를 써서 하는 일을 통해서만 세상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치러내는 사소하면서도 반복되는 일들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하며 이 이해는 내 괄호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소감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남산강학원과 가미당 학인들이 공부하고 엮어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겸이는 또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122쪽. 성숙. 네. 동화는 지나간 일, 이미 통과해버린 사건에는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그림 동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신화가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다시 사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 센에게 친구 하쿠가 말한다. 돌아보지 말라고. 질이 다른 시간을 통과해서 무엇을 얻느냐고?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셋째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잘 듣지 못해 고생을 많이 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미션을 힘겹게 통과한 뒤 마지막에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여우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동화는 말 그대로 인간이 개구리, 여우, 까마귀 등 다양한 존재의 시간 속을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말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이것이 동화가 말하는 성숙이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착 여기서 선생님 표현대로 적립금을 쌓듯이 뭔가 내 경험치도 쌓이고 능력치도 쌓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화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의 시간에서 개구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완전 질이 다른 시간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나간 시간들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지나간 어떤 과거를 회상할 때 누군가를 탓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근데 그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딱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질이 다른 그런 시간들을 딱딱 주파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뭘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럼 질이 다른 시간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건 결국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다른 존재들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동화가 말하는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던 성숙은 계속 이렇게 같은 존재가 뭔가 쌓이고 정립되고 그래서 뭔가 아는 게 더 많아지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좀 어떤 존재가 더 넓은 품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이제 서영 언니가 이제 우리가 불안한 게 되게 내 세계가 너무 좁아서, 그러면 이제 정말 길을 갈 때 낭떠러지 길을 걷듯이 가게 되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 세계가 넓어지면 그런 불안함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잘한다는 게, 성숙한다는 게 뭔가 이래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로 나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구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존재들을 더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지면
정말 내가 가는 길 위에서 그 넓은 들판 위에서는 막 떨어질까봐 두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게 동화에서 말하는 잘한다는 건가? 근데 그거는 조금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랑은 많이 다른데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이 다르다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질이 다른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제 내가 성숙하게 되는데 동화에서 말하는 성숙은 정말 그 다른 존재들의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어떨 때 내가 그러면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에 이 질이 다른 시간을 통과한다는 거는 계속 나를 막 기존의 나를 막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그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나와 또 그 다른 미션에서의 나는 또 다른 이미 존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거? 계속 기존의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질이 다른 시간을 통과한다는 게 좀 저한테도 많이 좀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그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때 나타나는 사건들을 계속 만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사건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좀 좋네요. 영재는 혹시 또 좋았던 밑줄이 있나요? 방금 122페이지를 했는데 그 앞에 120페이지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삶은 내 길에 여우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등이 굽어 밭일을 못하는 할아버지와 빨랫감이 쌓인 할머니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황금새의 첫째 영은 여우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동화의 메시지는 이렇게 된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 네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이 셋째가 그토록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했던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는 게 이제 동화들의 기본적인 느낌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그럼 뭐가 보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주변에 나를 그 사건을 이루게 하는 것과 나를 이루게 하는 것들을 막 보게 되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또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미션을 하고 말고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좋다고 생각한 게 진짜 실제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는 과정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뭐가 보이냐 하면 또 주변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을 본 것을 기준으로 또 내가 더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진짜 동화에서는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주에 걸리든 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조건 속에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실천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 책에서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용재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본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떤 이 관계의 그 망에 내가 지금 있는지를 보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는 게 그 성패가 진짜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었고 그런 존재들과 내가 어떻게 이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에 집중을 하고 나의 조건을 본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어떤 관계들 속에 있는지 그런 존재들을 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봤을 때 그 정말 우리가 다른 존재들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조건은 모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화에 보면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 거의 맞아. 무임승차격으로 이렇게 조력자들의 탑승해서 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조력자들이 항상 정말로 그 주인공의 운명에 완전 동참해가지고 정말 자기 일처럼 막 도와주는데 아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아 이 친구들은 정말 그런 조건을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근데 또 그게 숲의 생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런 행동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조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결국에 내가 어떤 타인의 힘이나 그런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 조건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게 그 타인의 어떤 힘 없이는 아 진짜 불가능하구나 아 그걸 이해해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용재는 오늘 어땠나요? 아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읽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지금은 좋은데 요새 에세이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조금씩 그 시간을 쓰고 있는데 또 주제가 마침 또 우정이어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보게 되는 이제 구체적인 단계 같은 것도 여기서 좀 보인 것 같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에세이 기대된다. 용재 에세이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밑줄로 또 만나요. 안녕. 비슷한 이야기로 또 가난한 세 아들이 나와 셋째가 황금거위를 차지하게 되는 황금거위도 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등가교환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 세 아들은 각각 숲에 들어가기 전 먹음직스럽고 근사한 달걀빵 과자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숲에서 그들은 늙은 잿빛 난쟁이를 만난다. 난쟁이가 인사를 하며 말한다. 자네 주머니에 든 과자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만 나누어 주게나.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래. 똑똑한 첫째와 둘째의 대답은 이렇다. 당신한테 내 과자와 포도주를 주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걸? 두 형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일을 자기의 뭔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되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없을 때 이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주지 않는다. 반면 셋째는 이렇게 대답한다. 잿불에다 구운 맛없는 과자하고 시큼한 맥주밖에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같이 앉아서 먹기로 합시다. 괜찮으시다면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다.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돌려주는 말이 괜찮으시다면이라니 상대의 처지를 비하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 아닌가. 괜찮으시다면은 부족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도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될 것이다. 셋째는 난쟁이가 왜 고마운가? 그가 숲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신이 숲으로부터 무한히 무엇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